일주일에 15건 가까이 강연을 소화하는 분, 하루 평균 2.5회네요. 계산을 그냥 편하게 해서 이렇게 한 거지, 2.5회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는 하다만 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일주일에 15건.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철학자가 계십니다. 철학을 강단에서 해방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제야 철학자 강신주 씨가 그 주인공이십니다. 쓰신 책 철학이 필요한 시간, 이게 가장 근간인데요. 10만 부가 나갔습니다. 요즘 출판 풍토에서 10만 부라면 이건 경이적인 거죠. 더더군다나 그 책이 철학책이다 하면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문 출판계에서는 가장 핫한 그런 저자로 꼽히고 계십니다. 저술과 함께 대중 강연을 워낙 활발히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 철학자 이렇게 불리시기도 합니다. 오늘 강신주 박사를 토요일에 만난 사람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토요일에 만난 사람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 걸로 오해하시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게 그 흐름에 맡기는 편이거든요. 예. 제가 또 몰라야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게 철학자가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좀 얻어먹는 게 항상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다 저한테 기를 죽는 게 제가 철학자라고. 그러게요. 무조건 편해요, 진짜로. 소설가를 만나도 편하고 정치학자를 만나도 편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일단은 제 눈치를 봐요. 그래서 일단 먹고 들어가는데 편하게 얘기하시면 제일 편하거든요, 사실. 그게 평상시처럼 그냥 편하게. 하여간 어제까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철학책을 좀 보고 공부를 해야 되나?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만나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의 그 착각 같은 거죠. 철학 그러면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몰라서 아우라가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막 내 속을 이렇게 파헤칠 것 같고 이렇게 검열도 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게요. 또 철학의 이미지가 말꼬리 잡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좀 그렇죠. 대학에서도 그래서 이제 철학가랑 미팅 안 하잖아요. 여자들이 미팅을 안 했다고요. 되게 안 한다고. 애들이 말이 많고 말꼬리를 잡는다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일반 분들도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좀 편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뵌 순간 사실 좀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근엄하게 보이시진 않는. 처음에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옆집 빵집 아저씨나 산책하는 아저씨 이 느낌이 나는데 편하게 대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튜디오 문을 딱 열고 들어오셨을 때는 약간 긴장했거든요. 무표정하게 들어오셔서. 그건 졸려서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이 시간엔 되게 안 일어나시는군요. 그게 보통 어떻게 되냐면 강연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11시쯤에 끝났거든요. 밤에요? 그러면은 바로 자면요 우울해요. 막 힘만 드는 새서 바로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잠이 또 잘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글 써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강연을 하면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4시, 5시쯤에 보통 자서 점심쯤에 일어나죠. 그때부터 일정이 시작되니까. 오늘 그럼 굉장히 무리하신 거네요. 아니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무리는 아니고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자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재밌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재미는 없어요. 철학자가 없습니다. 양력을 잠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력도 좀 특이하신 편이셔서 67년에 경남 함양에서 나셔서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셨나요? 보통 줄여서 부르는 화공과. 그러다 서울대 철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 연세대 철학과에서 장자 철학에서의 소통의 논리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많이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화공하고 철학하고는 정말 아무리 눈쉽게 봐도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이제 더 궁금해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생각을 못 하니까. 근데 80년대 대학 다녔던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대학 생활의 한 60%가 인문사회 책을 읽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전공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인문사회 읽던 친구들이 자기가 학원까지의 동기들이 보면 학원과를 했던 애들은 전 사실 납득이 안 됐어요. 이렇게 인간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애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화공으로 뭐 미국에 가서 학위를 받으러 갈 때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공이니까. 아니 근데 전공인데 실질적인 에너지 투여는 30-40%밖에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문 사회과학을 읽던 시절이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냈던 시간대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뭐. 시대가 그렇게 좋은 시대였다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취업의 부담이 없었었던 시절이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젊은 아이들이 이제 강연 가다 보면 마치 직장인처럼 이렇게 아주 협소해져 1학년 때부터 여기서도 안 되는데 다른 데 가면 고생한다.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친구들 보면 미안하기도 해요. 저들이 내 때 태어났으면 좀 더 여유로웠을 텐데. 그리고 거꾸로 나도 지금 태어났으면 굉장히 힘들었겠다.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학원과 졸업해서 학원으로 뭐 학위를 했던가 취업을 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 2004년에 첫 단행본을 내셨더군요. 장자,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 이게 그러니까 논문이 아니라 그냥 단행본으로 대중들을 상대로 낸 책이었습니까? 그렇게 이제 첫 책이죠. 첫 책. 근데 제목을 이렇게 정하셔서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져서. 그 당시, 근데 그 이제 핵심이니까요. 그러니까, 타자와의 소통과 주체의 변형이잖아요. 타인과 제대로 소통하면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변해야 타인과 소통하는 게 동시적인 사건이어가지고, 우리가 되게 소통의 문제가 지가 안 변하면서 소통하려고 그럴 때 폭력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자와의 소통이라고만 얘기하면 이상하고 주체의 변형이라고 하면 지 혼자 수용하는 거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진짜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면 내 자신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장자가 딱 포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출판사에서는 뭐라 그러죠. 야, 이거 어렵다. 개념이 너무 철학 개념이 한 4개 정도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걸로 하자. 이 제목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다. 많이 나갔습니까, 이 책도? 안 나가죠. 그리고 이제 제목을 보니까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저를 몰라요. 근데 이제 매니아층들은 있죠.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책 쓸 때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한 5권, 6권 제가 단행본으로 17권을 썼는데 5권 정도 넘어갈 때 갑자기 어떤 마치 동쪽에 뭐 남쪽의 기린을 만나듯이 그게 갑자기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다른 계기로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판매 부수가 올라가고요. 그게 계단처럼 돼요. 그다음에 또 그 계단 비슷하게 가다가 10권째 정도 되면 또 무슨 계기가 와서 하나 올라가고. 근데 첫 책이니까 거의 바닥이었죠. 뭐. 그렇군요. 그러다 이제 그 제목이 조금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철학 대 철학, 동서양 철학의 모든 것.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김수영을 위하 시인 김수영을 위하여 우리 인문학의 자긍심,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 부제는 우리 시에 비친 현대 철학의 풍경. 이건 정말 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책 제목이네요. 그거 저 잘 정했죠. 출판사에서. 상처받지 않을 권리. 부제는 욕망에 흔들리는 삶을 위한 인문학적 보고서. 그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정했던 제목은 뭐였냐면요. 자본주의로부터 상처받은 삶에 대한 인문학적 보고서였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래서 상처받지 않을 권리가 표제로 오고 그 밑에 제가 중심으로 가려고 그랬었던 거 그게 부제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최근의 근간 이 책의 제목은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철학이 필요한 시간. 그것도 편집자임이에요. 아무튼 누가 지었든지 간에 이거는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 5권 이후서부터 이름을 정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본 책 내용의 챕터까지는 제가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하는데 제목은 편집자한테 다 주는 게 좋은 게 편집자들이 첫 독자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는 것보다 일단은 편집자들이 독자 입장에서 어쨌든 제 책을 넘기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다 맡기죠. 아니 물론 저희가 오늘 제목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용이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통로로서의 제목은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거죠. 아무튼 10만 권이라는 책이 나갔습니다. 철학이 필요한 시간은. 그래서 아까 단행본은 17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진 자료에는 24권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어느 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쓰자 이래가지고 공조라고 그러는데.
그냥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에 휘말려가지고. 예. 근데 좋은 게 그게 왜 제 책이 되냐면 제가 강신주잖아요. 저자를 소개할 때 강씨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예, 강신주 외라고도 좀 해주면 되는데. 예. 그 귀찮아서 강신주 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좀 혜택을 보죠,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게 17권이든 24권이든 그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2004년에 첫 단행본이 나왔으면 이제 9년째. 금년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만으로 치면 한 8년. 그동안에 어떻게 17권 내지 24권의 책이 나옵니까? 글 쓰는 걸 좋아해요. 아, 그 하루 종일 쓰십니까? 아니요. 테마가 잡히면 보통 단행본은 한 달 안에 끝나요. 자료 정리 다 끝났으면. 아유, 대단하시네요. 이게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단행본을 쓴다라는 거는 종주하는 거랑 비슷해요. 산을. 아, 산을. 그래서 사실 그런 글을 안 쓰려고 그러는 게 뭐냐 쪼가리 글들 써서 모은 거 있죠.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글들은. 그래서 그 단행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편해요, 그게 대신. 왜냐하면 요만큼 갔다가 내려왔다가 한 주 뒤에 요만큼 갔다가 끊어서 가듯이. 그런데 사실 한 저자의 호흡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최고로 지쳤을 때, 뭐 예를 들면 200페이지쯤에 그때 버팅기는 이런 힘들이 사실 독자한테 오거든요. 저도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책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이게 벅차게 올라간 거다. 이거랑 토막 이렇게 올라간 거다라는 거. 그래서 단행본을 많이 써야 된다. 이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힘든 만큼 힘든 게 독자들한테 전달할 때 된다. 저도 그걸 느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자료 정리만 끝나면 지필이 일단은 빨리 끝내야 돼요. 한 달 안에 힘들어도. 종주를 하루에 딱 끝내듯이 2, 3일 안에 끝내듯이. 산을 많이 다니십니까? 많이 다니죠. 많이. 오늘 지금 복장도 산에 바로 가실 것 같은 기세로 오셨는데. 산을 좋아해요. 산을 좋아하는 게 일단은 산과 철학은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니까. 산에 많이 가 있으면 사람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고요. 사람들 막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별일도 아닌데 막 시비 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 다 대응해야 되고. 또 철학자니까 이게 마음 놓고 욕도 못 해요. 막 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막 이렇게 나고. 인간한테 막 절망하기도 하고 이럴 때 산에 이제 혼자 가니까 가다 보면 또 인간이 또 그리워요, 슬슬. 그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힘을. 그러니까 약간 미운 게 있거나 이러시면 산에 많이 가시고 혼자 많이 여행을 다니면 좀 에너지가 나죠. 사람한테 뺏겼던 에너지가 좀 충전된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 애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강연도 힘들고 글 썼을 때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뭐 홀로 있는 시간들. 그 억지로라도 만드는데 제일 좋은 게 산 같아요. 그럼 주말마다 계속 가시겠네요. 주말 이렇게 정해놓은 거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가고요. 한 2-3달에 한 번은 큰 산 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전국을 다니시겠네요, 그럼. 다 다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다니니까 집중을 하죠. 설악산 너무 좋아요. 근데 산에도 그렇게 다니셔야 되고 하루 평균 2.5회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여간 하루에 2번 이상 계속 강연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것이 일단 책을 겸손하게 얘기하면 17권, 공저까지 합치면 24권. 그리고 하루 평균 2번이 넘는 강연. 같은 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렇죠.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분들이라고 그러면 같은 말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데 되게 그런 일은 없고. 제 하나가 책이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새로운 거라면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못 하겠어요. 여기 했던 강연을 똑같이 하는 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책을 계속 쓰는 이유도 그거 하나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울거먹거나 이렇게 하기보다 내 스스로가 뭐 인간이나 사회나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이 그거 한 게 신기하고 재밌고 기특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책을 쓸 때랑 강연할 때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같이 피드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단하죠. 뭐 이렇게 어떤 선생님들 대학교에서 봤던 선생님은 그 강의용 독서 카드를 20년간 읊는 선생님들 많아요. 의외로. 딱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저 사람들은 뭐지? 안 나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녹음기 틀어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 그게 좀 뭐라 그러냐면 개인적으로 좀 무가치하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뭐 가지고 책 많은 이유랑 뭐
그 많은 이유가 거기서 다 설명이 되는 거야. 제가 재밌어야 돼요. 예. 근데 아무리 재밌는 거라도 내가 그걸 했고 글을 썼다면 그거를 다시 할 때는 지루해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그게 제 어떤 기질 같은 거 같아서 책도 많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올해 뭐 내년에 나올 책들도 좀 성격이 좀 다르고 뭐 이런 게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 독자들이나 아니면 강연에 오시는 청중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의 어떤 면에 호응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직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 마음 잘 못 읽어요, 사실 사람들은. 근데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조건의 딱 하나는 그 고통의 깊이예요. 내가 더 힘들어 봐야 돼요. 그리고 힘들어 보면 그거보다 적게 힘든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어떤 거구나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강의를 할 때는 뭐냐면 제가 힘들었고 제가 힘들게 고민했고 살아왔었던 거를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강의를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얻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알죠. 저 사람이 어떤 게 힘들구나라는 것들은 알아요. 근데 절대 뭐 그거를 뭐 쓸데없이 뭐 위로를 한다든가 이러진 않아요. 때때로 보면 또 지나치게 또 어떤 힘든 것도 아닌데 오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야단도 많이 쳐야 되고 욕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막 이런 거요. 안아주세요, 막 이러는 것도 있어요. 위로 받으려고 그래요. 무슨 위로를 해요? 위로를 하기는 다 힘든데. 근데 그러면 그래서 생각이 난 건데.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그 유행했던 뭐 힐링 혹은 뭐 청춘 위로받아야 될 청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청춘을 사실 착취해서 자기 책을 팔죠. 그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굉장히 그 센 발언을 하셨습니다. 센 발언도 아니고, 그건 다르는데, 자전거를 밀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어머님들의 특징인데, 이것도 비슷한데, 어머님들이 진짜 아이가 자전거 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면 내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를 딱 밀었는데, 애가 자전거 페달 밟고 가버리면 어머니를 허탈하는 것과 같은. 계속 애들을 힘들게 해가지고 너희들은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필요해 이 논리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힘들면은 걔네들이 자빠져 있으면은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려는 아이들을 도와줘야지 누워 있는 아이들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차라리 발로 차는 게 나아요. 일어나라고. 너에게 걸리적거리면 내 발을 만든다. 옛날에 우리 선사들이 제자 교육했듯이. 근데 지금 막 괜찮아 누워 있어. 내가 이렇게 세워줄게. 이거는 진짜 아이들 약하게 만들어요. 그런가요? 근데 요즘 그 젊은 학생들, 특히 학생들이 뭐 취업도 어렵고 세상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른바 이제 청춘 콘서트라는 것도 많이 열리고 그죠? 그래서 뭔가 위로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비판적으로 보신다.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거는 파시즘의 형상이에요. 사람을 왜 약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하게 만들면 멘토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멘토가 생겨서 사람들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전에 독일에서도 이렇게 파시즘 생겼을 때 보면 사람들이 약해졌을 때 히틀러가 딱 나타난다. 구원을 약속하면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몇몇 이제 특히 이제 지성인이나 글을 쓴다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일종의 착취해요. 쓸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 굉장히 사실은 반성들을 많이 해야 되죠. 그 강연도 그래서 많이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콘서트 여신 분은 지난번에 그 대선에도 나오시고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다 파시즘적 경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면 스스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기의 주인이 돼야 그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스스로 못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을 때 민주주의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허용이 돼도 지킬 힘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논쟁적인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 논쟁적인 말 아니에요. 이건 옳은 말이에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적인 면이 딸리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야 간신히 유지돼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부정을 해버리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고 또 반대편의 의견도 있다고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그런 표현으로 말씀은 못 드려서 그렇지. 예, 저한테도 사실 그런 그 강연 요청 같은 것들이 가끔 오는데 비슷한 논리로 제가 거절하곤 합니다. 잘하셨어요. 예, 근데 예. 이런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막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저한테는 있는데, 그건 뭐 제 입장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막 말씀하시니까 좀 시원한 측면도 있습니다. 철학자예요, 저는요. 예. 예, 철학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만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버팅기면서 하는 거죠. 막 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공격도 많이 받아요. 예,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독자들이 있고, 예. 그 글에서 이게 옳은 거다. 그러니까 옳은 게 옳은 거다를 이야기하는 게 철학자의 역할이고요. 예.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옳은 게 그른 게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선을 제가 못한다고 그래도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버틴겨야죠, 뭐. 아무튼 예. 요즘 뭐 힐링이나 아니면 위로받아야 될 청춘이 어쩌다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좀 상업화된 측면, 특히 언론에 의해서 뭐 그런 느낌도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병 들어가지고 그 위로받은 콘서트를 가야 그날 이렇게 주사 맞은 것처럼 위로가 되고, 예. 그 다음 날 되면 또 힘들어지고, 예. 아이들의 이 반복들이 제일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예. 저를 처음 만날 때도 저 인간도 우리를 위로해주겠다 그러더니 막 욕을 해야 되죠. 일어나지 못한다고. 예. 예. 너무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좀 가혹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가혹하게 해야 돼요. 가혹하게 해야지 자기가 일어나. 예. 저는 제가 봤었을 때 지금은요, 너무 오래 누워있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다고. 예. 뭘 이렇게 힘들어요. 전쟁도 아닌데. 예.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오히려 본다면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어나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예. 이렇게 세우는 게 좋을까? 그럼 계속 이렇게 엉겨 있고 내가 놓으면 넘어지는 상태?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차라리 선사들이나 이렇게 불교 보면 선불교 뭐 라디칼하잖아요. 예. 발을 뻥 차가지고 깜짝 놀라서 너 왜 차? 이렇게 해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예. 너 일어났잖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봐요. 예. 예. 오늘 얘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오고 있는데 역시 너무 철저하게 준비 안 한 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광고 들을 시간이 됐고요. 예. 광고 듣고 철학자 강신주 박사와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MBC 라디오 95.9 MBC 라디오 예, 토요일에 만난 사람 철학자 강신주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고 전에 나갔던 얘기를 더 이어가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예. 충분히 화두를 던져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하신 말씀 중에 대학 철학과에는 철학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 대학 철학과에 계신 철학자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운해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의 원론 같은 얘기를 하나 드리면 예. 한 사람을 이해하려면요. 대학에 있는 모든 과가 총동원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화도 보고 아프기도 하고 무슨 뭐 예를 들면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뭐 저축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가끔가다 소설도 있고 영화도 본다고.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대학이란 분과가 생기면서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총체적 이해를 막아버린 거예요. 전문가의 이름으로. 예. 근데 철학이 뭐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저서만 봐도 영혼, 문학, 우주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철학과 교수들은 칸트 해설자들이에요. 예. 칸트만 옳아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만 푼다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 배우죠. 근데 칸트로 돌아가면 칸트는 물리학 책도 썼고 정치학 책도 썼고 다 쓰거든요. 철학자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은 동시대 살아가는 삶을 보듬어 주려고 그랬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철학과 가면 총체적 이해에서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철학과 내부에서도 해겔 전공자는 해겔이 만만세, 공자 전공하는 사람은 공자가 만만세. 시대착오적 인간을 양상을 하죠. 굉장히 너무 많이 양산하는 것 같아요. 위험하죠. 근데 철학의 위기는 분명히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 것이고, 대학에서. 아니요, 철학가의 위기예요. 철학과 교수들의 위기. 철학의 위기는 아니죠. 만약에 철학의 위기가 있었으면 제 책이 10만 분 안 팔려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철학가의 위기거든요. 너무
너무 막 그걸 가대표장하죠. 그래서 위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뭘 반성했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내 제자들의 삶을 돌보는가, 예. 내 제자들의 고뇌에 들어가서 그들이 고뇌하는 것들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가, 예. 이거를 고민을 안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학교가 예. 과거처럼 어떤 뭐 상아탑 이미지라기보다는 취업 이쪽에 더 하다 보니까 예. 예를 들면 이제 철학과 같은 것은 취업이 안 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자꾸 밀리고. 예. 그죠? 근데 거기에 철학과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아니, 선생님들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우리과는 취업이 안 된다. 예. 애초에 머릿속에서 가장 냉철한 어떤 이성과 예. 전체적인 판단력을 가질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스스로가 취업되는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철학과 편랑해 봐도 나와요. 언론사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써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왜 써놓냐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비판적으로 반성해야 되고 우리 역사도 우리에 예. 주어진 역사적 조건 분단 뭐 기타 등등을 다 반성해야 되는 어떤 냉철한 이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철학과 교수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이들이 취업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왜 애들을 뽑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런 발상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으면 당연히 아이들한테 그게 전달되죠. 그렇겠죠. 어떤 한 지성인이요, 어떤 철학 교수가 이 사회에 대해서나 우리 역사나 모든 거에 대해서 냉정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우리 전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했을 예. 때 그걸 본 제자들은요, 철학자로 자라요. 예. 근데 아무도 발언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봉급받고 예. 보직 올라가고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철학의 위기요, 철학과의 위기, 철학 교수로서의 내 자리의 위기, 사실 본질이 뭔지 뭐 철학과 다니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예. 철학자가 없다. 철학과에. 알겠습니다. 예. 그 책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것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김수영을 위하여 우리 인문학의 자긍심. 예. 작년 4월에 책이 나왔어요. 예. 왜 시인 김수영일까요? 20세기에 보면 우린 철학자가 없어요. 다 철학 교수들, 철학 소개자들만 있다. 그러니까 예. 칸트 전공자, 뭐 들레즈가 유명하면 프랑스에서 들레즈 학위 봐서 자리 잡고, 뭐 롤즈, 그쵸? 그 마이클 샌들의 스승이죠. 예. 롤즈의 정의론 배우면 교수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역할을 문인들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독재에도 맞섰던 게 문인들이지 철학과 예. 교수들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인문학 정신들, 인간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정신들은 누구한테 남아있냐면 그 어쨌든 문인들이 남아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김수영이죠. 예. 김수영서부터 유학을 안 가도 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그 이전에는 사실은 뭐 이상이든 김춘수든 일본어로 다 번역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시를 쓰기 시작했고 소설에는 뭐 무진기행 썼던 김승욱 씨 정도 됩니다. 예. 그 이전의 소설들은 일본어로 러시아어로 번역해도 돼요. 수입된 학문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글을 쓴다라는 거 소중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자긍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저 김수영 씨 중에서 제가 제일 우리가 아직도 들어야 되는 것들, 음미해야 되는 게 달나라의 장난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가. 그러니까 팽이들이 이렇게 돌 때 공통된 중심으로 돌면 다 넘어져요. 이 공통된 중심이라는 게 독재일 수도 있고 하나의 주어진 가치일 수도 있고 자본 만능주의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 다 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기 위해서 공통된 중심으로 돌아서는 안 되고요. 두 팽이가 붙어서 한 팽이가 나처럼 돌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 이게 김수영이 자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인문정신의 원리. 그래서 제가 김수영은 모든 시들이 모든 정신이 그거에 관철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살려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해서 울어서는 안 되는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해서 이런 힘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줬던 시인이 김수영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그래서 이제 그 부제를 우리 인문학의 자긍심이라고 붙였죠. 우리도 이런 사람 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어떤 강력한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 말로 시를 썼던.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내게 됐어요. 학부 전공이 제가 국문학인데 학부 전공 화공과 학생한테 지금 강의를 농담이었습니다. 한국 인문학의 정신, 그 부제가 우리 인문학의 자긍심이었으니까요. 김수영을 위하여 부제가. 한국 인문학의 정신은 그렇다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민주주의 가치라는 게 새삼 매번 떠올라요. 그러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의 헌법엔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민주주의는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 청취자분들이 항상 아셔야 돼요.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명분만 있지 내용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개인이 강해야 돼요. 내가 주인으로 서야지, 주인들이 모여야지 민주주의가 간신히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그 정신이죠. 그 정신을 그러니까 김수용처럼 명확하게 아주 간명하게. 예. 그러니까 다른 전통들 있잖아요.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전통에 비해서도 예. 전혀 부끄럽진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편성이 있는 하나의 인문 정신을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래서 좀 가치가 있고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 예. 아마 그 민주주의의 본질 여러 가지 중에 개인의 강화 그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그래서 노자를 비판하셨던 건가요? 그런데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면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게 남을 예. 지배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예, 예. 근데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은요. 자기 지배하는 건 힘들어요. 예. 남한테 명령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하는 건 힘들고요. 예. 스스로 통제해 본 사람들은요. 타인을 지배하지 않아요. 절대. 예. 스스로 통제해 본 사람은. 그러니까 스스로를 통제 못했던 사람만이 힘이 생겨서 타인을 지배해서 그쪽 타인 지배한 사람한테 의존하거나 그 사람들 이용해서 살죠. 예. 자기 스스로 서본 사람들은요. 타인은 두 종류로 나눌 거 아니에요. 예. 자기처럼 쓴 사람과 못 쓴 사람. 못 쓴 사람을 보면 측은히 여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도와주고. 예. 그러니까 내가 강해졌을 때 내가 강해지니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강해지니 지배자가 된다 이러진 않아요. 예. 문인들이 스스로 쓰고 시인들이 스스로 썼을 때 타인을 지배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예. 그리고 독재자들의 대개의 캐릭터가 보면 아주 나약해요. 나약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특징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강해졌을 때 그러니까 타인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이 논리가 민주주의에서 제일 나쁜 논리예요. 예. 각자가 굉장히 많이 강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강해지는 경험을 해봤을 때 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예. 그리고 타인을 절대 지배하지 않아요. 자기를 지배하는 자들은.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요 가치들이 그 인문 정신이죠. 예.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예.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예. 아이고 시간이 참 아쉽네요 오늘. 더 듣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은 오늘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가서 자야 돼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철학자 강신주 씨와 함께한 토요일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